안녕하세요. 사이넥스 임상사업부 조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의료기기 임상시험 빠른 승인을 위한 팁으로 30분간 강연을 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로는 의료기기 규제 프레임워크, 두 번째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이해,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궁금해하실 빠른 승인을 위한 팁을 주제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료기기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올 2월에 저희가 디지털 의료 제품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료기기와 관련된 좀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아시는 것처럼 의료기기는 이제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체외진단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큰 의료기기 범주 하에서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의료기기란 디지털 기술, 즉 지능정보 기술, 로봇 기술,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등의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IVD 포함입니다. 의료기기 또는 이와 디지털 의료 그리고 건강지원기기가 조합된 제품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하위 개념으로 디지털 의료기기 하드웨어 그리고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기기는 표방하는 사용 목적과 그리고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에 따라서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등급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를 의미를 하고요. 우리가 잠재적 위해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인체 접촉 기간이라든지 침습 정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환자한테 에너지를 전달하는지 그리고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등급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진단 의료기기도 전통적인 의료기기와 크게 다르지 않고 1등급에서 4등급으로 사용 목적이라든지 개인 및 공중 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의료 제품 같은 경우는요, 지금 행정 예고안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표방하는 사용 목적이라든지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과 함께 적용되는 기술 유형, 그리고 디지털 의료기기의 형태에 따라서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는 디지털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요, 하드웨어 특성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고,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요, 주된 사용 목적을 토대로 지금 보이시는 표를 종합해서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분류를 가지고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준비를 하시려면 규제 또는 가이드라인에 좀 따라서 임상을 설계를 하셔야 돼요. 전통적으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10조에 따라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하위 규칙으로 시행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을 좀 따르고 있습니다. IVD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체외진단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의료기기 법에서 분류된 형태로 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근간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제7조에 준하고 그 밑에 하위 개념으로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의료 제품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로 올해 제정된 디지털 의료 제품법을 따르고 그 하위 개념인 시행규칙, 그리고 임상시험 계획 승인 및 실시 관리에 관한 규정은 지금 행정 예고된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규제나 뭐 가이드라인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임상시험이 필요한지 아니면 IRB만으로 임상시험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마일스톤 안에서 되게 중요한 꼭지점이기 때문에 규정을 좀 잘 살펴보시기를 좀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시약적 승인 대상 여부가 되는지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료기기는 시판 중이더라도 허가되지 않은 사용 목적 또는 적응증에 대한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상시험을 계획을 하신다면 식약처 승인이 필요합니다. 식약처에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외로 시판 중인 의료기기라던가 아니면 대상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예를 들어서 체표면에서 생체 신호를 득한다던가 이런 목적의 의료기기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승인을 제외하고 IRB 승인만으로도 임상시험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IVD 같은 경우는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VD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규제라는 워딩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승인에서 제외되는 대상 3개를 제외한 모든 일체의 제품은 IRB 승인만으로 가능하고요. 제외가 되는 식약처 승인이 꼭 필요한 경우는 첫 번째는 검체 채취 시 위해도가 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미 확립된 의학적 진단 방법 또는 허가 인증받은 IVD로는 우리 제품의 성능을 평가할 수 없을 때가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미 기여가 된 제품이라든지 등으로 정답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동반 진단 의료기기일 경우에는 IVD일지라도 식약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디지털 의료기기입니다. 디지털 의료기기라고 하더라도 앞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임상적 성능시험, 임상시험에서 큰 결은 다르지 않습니다. 임상적 성능시험 같은 경우에는 IVD와 동일하고요.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판 중인 디지털 의료기기라든지 위해도가 낮은 임상시험은 식약처 승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이라고 나온 것들 중에서 제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붉은 글씨 밑으로 3개 정도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단 어떤 기기로부터 생산되었거나 수집 가공된 데이터를 사용하고 우리 제품을 대상자에게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임상시험, 즉 데이터 임상시험이라고 할 경우에는요, 식약처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제품의 실사용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 또한 마찬가지로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서 제외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식약처 승인 대상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의료기기는 허가받지 않은 사용 목적 또는 적응증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ID 승인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식약처에서 지정한 임상시험 기관이라든지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에서 실시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예외적인 경우에는요, 지정된 기관 외의 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통신이나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서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데이터를 얻는 시험 또는 데이터 임상 시험, 여기 밑에 보이시는 주황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를 쳐놨거든요. 데이터 임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서 제외가 될지라도 기관 외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디지털 의료기기 임상시험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 기간 외 실시 승인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1월에 발간된 업무 안내서에 대한 표를 좀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판후 임상시험이라든지 데이터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IRB만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임상적 성능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예시로 드렸었던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IRB 승인만으로 임상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이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렇게 규제, IRB 승인이 필요하고, ID 승인이 필요하고, 이런 걸 말씀드렸지만, 그거와 별개로, 이제, IRB에서 승인을 받고 임상시험을 수행하시면, 결국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근데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우리가 결국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 결과를 식약처에서 검토를 하시기 때문에 임상시험의 설계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제가 그래서 임상시험 주요 디자인 좀 설명드리기 전에 관련된 그 용어를 조금 다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에서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는 연구를 말하고요. 임상적 성능시험 같은 경우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해서 검체를 분석하는 연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식약처 승인 알겠고 IRB 승인 알겠어. 근데 임상시험이 꼭 필요한 거야? 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제품이 만약에 새로운 제품이다. 그럼 임상시험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동등성을 주장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임상시험을 꼭 필수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계량 제품, 원재료가 조금 변경됐다거나 아니면 사용 부위가 조금 변경됐다거나 등 성능에 따라서 임상시험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은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제출 자료의 범위로 임상 자료라고 해서 동그라미, 세모, X 표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상시험 계획 전에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사용 목적이라든지 품목명이라든지 품목 등급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임상시험이 제품 허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에서 주요 설계하는 내용을 제가 목적과 단계에 따라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탐색 임상시험, 그리고 확증 임상시험, 그리고 시판 후 임상시험 이렇게 크게 세 범주로 나눌 수 있고요. 탐색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에서 1, 2A, 2 이렇게 좀 앞단계에 있는 임상시험이기 때문에 초기 안전성과 유효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수를 대상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진행하는 임상시험을 말하고요. 확증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기의 구체적 사용 목적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을 하고 통계적으로 산출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판 후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허가사항에 대한 어떤 임상 효과라든지 이상 반응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임상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임상시험 주체 그리고 시점에 따라 해서 분류를 좀 해보았습니다.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이라고 해서 보통 IIT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이라고 해서 SIT로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IIT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료인이 연구 목적으로 기획하고 있고 의료인이 연구자와 스폰서 책임을 모두 갖는 임상시험을 말하고요. SIT 같은 경우에는 회사 등이 기획해서 임상시험자에게 의뢰하는 임상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점에 따라도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전향적 임상시험, 후향적 임상시험이라고 나눌 수 있는데 전향적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늘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등록하고 안전성, 유효성 평가해 나가는, 추적 관찰해 나가는 연구 방법을 말하고요. 후향적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과거에 수집했었던, 기록됐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연구를 해 나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소프트웨어나 AI, 인공지능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제품에서는 후향적 설계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임상시험 가설 검정 방법에 따른 분류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확증 임상시험에서 가설을 설계했을 때 우리가 우월성을 할 건지 비열등성을 할 건지에 따라서 대상자 수 또는 임상 성공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월성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품이 대조군, 비교군에 비해서 더욱 효과가 뛰어남을 보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임상시험이고 보통 샴 대조군이라고 해서 샴 대조군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열등성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품이 대조군, 그러니까 비교군보다 비열등하다, 열등하지 않음을 입증하려는 방법이고요. 보통 기형화된 의료기기를 대조군으로 설정할 경우 비열등성 설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등성 임상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 제품이 열등하지도 우월하지도 않음을 입증하는 방법이고요. 보통 의료기기에서는 동등성 임상시험은 거의 설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궁금해하실 빠른 승인을 위한 팁으로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경험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식약처에서 여기 보이는 이미지 같은 형태로 식약처 보안을 내주고 계세요. 1차, 2차, 보안은 1차, 2차로 진행이 되고요. 보안을 통지받고 나서 워킹데이 30일 이내 답변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 기한 안에 보안 답변이 어려우면 2번에 하나요 기한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안이 나오면 식약처뿐만 아니고 IRB에서도 보안을 많이 내주고 계시는데요. 주로 나오는 보안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상시험 제목입니다. 제목에는 우리 임상시험의 목적이라든지 대상 질환, 그리고 설계,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상시험 목적 및 배경인데요. 우리 기기의 작용 원리라든지 개발 경위 그리고 선행 연구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대상자 선정 기준, 제외 기준, 인원 및 그 근거에 대한 항인데요. 선정 제외 기준 설정에 대한 근거 자료는 당연히 제출하셔야 되고요. 이때 대상자 수 산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보안 요구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가 이제 확증 임상 시험을 갔을 때, 가설을 설정했을 때 통계적 또는 임상적으로 타당한 마진을 설정해야 하고요. 거기에 따른 근거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임상시험 방법입니다. 우리 임상시험용 의료기기가 만약에 기구, 기계, 뭐 장비다라고 했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시술 조건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용법이라든지 사용기간 설정함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파라미터를 설정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군을 설정하든지 아니면 유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무작위 배정이라든지 눈 가림 등의 방법 및 절차를 상세하게 기술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 항목, 임상 검사 항목 및 관찰 검사 방법에서는요, 우리가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관찰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중요한 추적 관찰 기간을 왜 설정을 했는지, 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팔로우를 해야 되는지 등은 자료와 함께 또 구체적으로 그 설정 근거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효성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해석 방법 항인데요. 사실 우리 임상시험에서 임상시험 성공 기준과 가장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1차 유효성 평가 변수겠죠. 그래서 1차 유효성 평가 변수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평가 시점의 적절성, 그리고 왜 이 변수를 설정했는지 등에 대한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하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위한 팁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불필요한 보안 요구 사항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방법입니다. 사용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개발했었을 때 사용 목적이라든지 작용 원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임상시험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제품 개발 단계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시각처 사전 상담이라든지 사전 검토를 통해서 사용 목적이라든지 작용 원리를 조금 정리를 하시고 나서 임상시험을 계획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임상시험 계획서는 의료기기 시행규칙 제20조 2항에 준해서 1항부터 20항까지를 다 문서 안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규칙에 따라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주요 임상시험 설계, 대조군이라든지 1차 유효성 평가 변수, 추적 관찰 기간 등의 타당성, 그것을 설정한 것에 대한 타당성을 자료로 제출을 하고 그 근거에 대한 기술을 충분히 기술하시기를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청을 했지만 보통 보완 없이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차, 2차 보완을 받고 있습니다. 1차 보완을 받았을 때 2차 보완 없이 가는 게 가장 시간을 단축하는 길이겠죠. 제 보완 없이 승인 받는 팁을 좀 정리해 왔습니다. 일단 계획서 개발 전 또는 개발 중에 우리가 임상시험 설계를 위한 근거 자료로서 참고 문헌을 찾으셨을 거예요.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보완 사항을 답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미 참고했었던 어떤 근거 자료를 다시 찾아야 되는 그 수고로 또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보완을 서면으로 받다 보니까 확실히 어떠한 의도로 이런 보완을 주셨는지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과 서면에 있는 워딩만으로 확인하는 건 전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완 답변 제출 전에 조금 애매한 항이 있다면 식약처와 사전 상담을 통해서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의도를 확인하신 후에 계획서랑 보완 답변서를 제작하기를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상시험을 하시려면 기술문서 당연히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문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생분해성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언제 분해되는지에 따라서 추적 관찰 기간이라든지 우리가 유효성을 평가하는 시점 등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료가 미비하다면 당연히 왜 이렇게 설정했어? 라고 질의가 오겠죠. 그때 다시 자료를 준비하시지 않고 미리 준비를 하시면 이 보안을 피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기구, 기계 장비 같은 거, 레이저나 하이프 같은 의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치료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뭐 1부터 10까지 주고 1부터 뭐 3초 기간 동안 에너지를 줄 건데 등등 대상자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파라미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성은 전임상에서 확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때 전임상 설계를 하시면서 또 했었던 그 주요 내용들이 있잖아요. 결국 그 설계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임상을 설계하기 때문에 임상시험 설계를 좀 고려하셔서 미리서 전 임상시험 때도 좀 설계를 하시라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실제 보안 사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 개발하시는 제품하고 좀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첫 번째는 AI랑 IVD 같은 경우입니다. 일단 보안에서 사용 목적과 관련된 보안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용 목적, 유효성 평가 변수, 임상 시험 방법 등등 연결돼서 보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품이 표방하는 사용 목적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표방하고자 하시는 사용 목적을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계획 승인 신청 전에 사전 상담이랑 검토를 통해서 좀 정리하시길,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좀 정리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예로 제가 이게 하나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사용 목적이 보안이 나왔더니 임상시험 방법과 관련돼서 연결된 보안이 나왔죠. 이 이유는 결국 우리가 표방하는 사용 목적과 그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품이 작동되는 방법 등이 있을 텐데요. 뭐, AI나 IVD 같은 경우는 인압 데이터가 있을 거고, 우리가 목적함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대상 질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압 데이터라든지 대상 질환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뭐 기기를 돌리면은 임계치 컷오프 밸류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정의한 값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 그 근거는 내부 성능단, 인터널 밸리데이션 단에서 미리 마련하셔야 돼요. 임상적 성능 시험 내지는 임상 시험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아닌 이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제품의 예상 성능 정도를 끌어올리신 다음에 의료기기로서 좀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임상 시험을 계획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특히나 IVD 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기 적용 대상 단계라든지 사용 목적 잡는 걸 조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이 제품을 어떤 인구 집단에게 적용을 할 것인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목표 적응증의 원래 기존 세라피라든지 진단 절차는 무엇이었고 우리 제품은 어느 단계에서 사용할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방법의 문제점이라든지 시험기기를 어떠한 경위로 개발을 했는지 등의 타당성을 마련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혈액검사 같은 경우에는 민특이 너무 낮아서 불필요한 검사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혈액검사보다 성능이 높은 우리 제품을 좀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내지는 조직생검의 침습적 검사가 유일한 진단 방법인데 이건 너무 대상자가 느끼는 부담이 너무 높다. 그래서 우리는 비침습적인 무언가를 개발을 했고 이거를 방법으로서 제시하고자 한다라는 어떤 흐름을 만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흐름은 마찬가지로 그 앞단 임상 계획 전 단계에서 상세 개발 경위라든지 선행 연구 현황, 그리고 개발 필요성 등을 정리하시고 정리하신 그 자료를 임상 시험 계획서, 배경 및 목적항에 기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 같은 경우에도 진단도 될 것 같고 진단 보조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해보시면 성능이 좀 나오니까 어떤 것을 사용 목적으로 잡으실지 좀 헷갈리셔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이건 제가 별도로 정리한 표는 아니고요.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뭐 일반적 고려사항이라고 해서 이미 발간된 민원인 안내서입니다. 안내서 들어가시면 이 내용이 있고요. 대상은 누구인지, 시점은 현재인지 미래인지, 또는 사용 목적은 진단 보조인지, 뭐 예후 예측인지, 모니터링인지에 따라서 명확히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명확히 자꾸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있는 이유는 여기에 따라서 또 임상시험 설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횡단 연구만으로도 가능한 제품인데 중단 연구를 해야 된다던가,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계획했었던 임상시험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을 훨씬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꼭 적용 대상이 어디인지, 단계가 어디인지, 그리고 사용 목적은 무엇인지를 좀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임상적 성공 기준과 관련된 보완입니다. 이건 모든 품목군에 거의 해당되는 내용일 텐데요. 임상시험용 의료기가 표방하는 사용 목적이라든지 가설에 따라서 임상적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랑 그것을 활용한 임상적 성공 기준치를 설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제품은 통증을 경감하는 목적을 가진 어떤 기기입니다. 근데 기본 표준 처치로 뭐 약물을 먹었을 때 통증이 1점 정도 감소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 제품을 적용을 했었을 때 통증이 한 3점 정도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표준 대비 우리는 2점을 줄이기 위해서 꼭 우리 제품을 써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임상적 유의성은 어떻게 되는가? 타당한가라는 시각으로 접근을 하셔서 임상적 유의성과 타당성을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만드시고 거기에 맞는 임상적 성공 기준치를 설정하셔야 된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꼭 만약에 이제 뭐 확진을 가시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계신다면은 한번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IVD 시약이에요. 우리 사용 목적에서 뭐 혈청 소변을 표방했는데 소변만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약의 사용 목적에서 표방하는 모든 검체에 대한 분석적, 임상적 성능 평가는 다 하시고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제가 조금 짧게나마 임상시험 설계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임상 설계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그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 그리고 의료기기가 표방하는 어떤 작용 원리 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변수를 설정하시고 거기에 따른 임상적 성공 기준을 설정하셔서 임상을 성공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는 되게 중요한데 저희 사이넥스는 의료기기 사용 목적을 고려한 전략적인 임상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상을 진행하시고 나서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결과보고서는 결국 품목허가 시에 제출하셔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사이넥스는 마찬가지로 임상의 목적과 주요 설계 특징을 담은 통계적 그리고 임상적 고찰이 가능하다라는 좀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메디컬 라이팅 서비스 외로도 모니터링 그리고 데이터 관리 그리고 통계 분석 등의 임상시험 1년의 과정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강의를 마치시고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